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후보자라는 말은 아니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43일이 걸렸습니다. 지명 이후에 자진 사퇴까지. 참 정치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젯밤 자진 사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떻게 전국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관심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임명하고 예. 정호영 후보자, 당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이미 신호는 간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만 임명 동의안이 잘 처리되면 제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야당에 던졌던 것이고, 그저께인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되돌이켜 본다면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제가 짐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 미안하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내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만 후보자가 잘못한 건 하나 없지만 우리 정치라는 게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새 정부 출범하는데 좀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가서 충분히 했을 거다.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할 거 아니에요. 내 명예는 그나마 지켰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 이른바 우리 말하는 국민의 감정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그 부분을 뭐 건드린 게 맞다. 도저히 내가 돌파가 안 설명을 아무리 해본들 안 되겠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자진 사퇴를 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게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정호영 후보자가 그렇게 언론의 비판이 대상이 됐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친구라고 언론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지. 제가 쭉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고개가 갸우뚱그려지는데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저도 2017년, 18년도에 딸과 아들이 아버지 다니는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리지 못한 죄, 유일한 죄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예. 지금 우리 신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른 얘기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부적격자다, 정리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호영 전 후보자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로 연계돼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계속 지고 갔는데, 결국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이미 예고된 그런 이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까지 했지만 그건 이제 모양 갖춰 주기 시기고 사실상 경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경질이라고 해석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역대 경북대 의대에 딸과 아들 두 명이 편입한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당시에 사실상 경북대 병원 부원장 그리고 또 경북대 병원장 했기 때문에 이건 딱 떨어진 이해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피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이제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니까 정리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협치의 시동을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건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걸어버렸잖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번 사태가 던져진 가장 큰 교훈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발탁에서도 40년 직이니까 발탁한 것이 아닌가. 또 검증 과정에서도 40년 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누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상당히 좀 이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재유행이 또 우려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시도 좀 비워두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낙마이고, 이제 윤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이 된 두 부처 장관 인사
인선에 착수를 해야 되고 특히나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관 지명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선거 직후에 지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점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지방선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영향은 아마 사람 인선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 예. 보건복지부 장관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마 그 플랜 B가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대로 보건과 복지인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방의 국립대학의 병원장을 오래 하면서 나름 병원 행정에 관해서는 전문가다. 따라서 제 차관은 아마 복지 전문가를 앉히려는 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복지 전문가냐 보건 전문가냐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그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자리다 다시 되돌이켜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사와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때 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안 돼가지고 정치로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해소되는 국민을 본다면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을 뭐 많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봉합을 시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뭐 그때 추천한 분들이 다시 부상할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바로 또한 정치부 기자들이라는 현장 뛰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총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인준 표결에서 가결로 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됐고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총리로서 또 참석을 했고 오늘은 국회를 찾아서 박병석 의장을 만났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고요. 인준까지 험난한 길이었는데 이제 새 정부 첫 총리로서 좀 안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험난한 길이 계속 노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예.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역설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만큼. 협치를 본인이 견인해야 되고 국민 통합을 견인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책임 총리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역시 이제 협치, 국민 통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했던 그 메시지가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협치를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하고 좀 정부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좀 미리미리 국회하고 또 정당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화답을 했어요. 앞으로는 본인이 좀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사전에 국회하고 또 정당 간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좀 가동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좀 정기적으로 이게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협의회가 이제 당정협의라는 것이 집권당하고 또 행정부하고만 있는데 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야당하고도 이 당정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냐면 이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기 네. 때문에 어쨌든 야당의 인맥이 있고 또 소통이 누구보다도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 노선 이런 것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협치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문제
정치권을 날선 대립으로 이끌었던 이 두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요. 그래서 과연 협치가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컸고 기대도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 협상을 놓고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를 해줬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협치를 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과 앞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국민 기반이다. 예, 이른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와도 같은 상황인데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만큼 6일 지방선거 전까지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 일정은 잘 모르겠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랄까 우리가 분명하게 작년인가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다라고 도장 찍고 다들 했던 기억을 잊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야당이 맞는 게 많지 않는 논리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또 여당이 가져가고 야당 할 때는 또 야당이 가져가고 이런 너무 좀 편의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다. 저 논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왜 저렇게 법사위가 야당으로 가져가게 됐느냐. 국회의장단,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을 한 당이, 다수당이 가져가면 소수당은 법사위원회가 한때는 뭐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목을 잡고 있으니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모든 법이. 그래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가져갔던 거예요. 제가 초선 때도 보니까 우리가 170 몇 석 됐는데도 법사위원은 당시 야당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건데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이제 또 민주당이 그렇게 원했던 이른바 검찰 개혁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 논리로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새로 이제 그 국회의장단, 예. 의장과 부의장단이 구성되고 법사위도 새로 해야 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오래 끌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봐요. 네. 이제 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다 자기 논리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장이 바뀌면은 또 상대방의 논리를 차용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고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21대 국회 원구성 때도 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1년 이상 국회가 공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여야가 시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여야가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싸울 바에는 뭐 관행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좀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명문화해서 더 이상 좀 분쟁이 없도록 종식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국회 법사위원장이 무엇이간데 네. 이렇게 꼭 차지하려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 민생을 돌보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같고요. 지금 이제 볼썽사 나온 모습은 사실 국민의힘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이 당초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법안을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것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했다가 당신들이 번복했으니까 우리도 번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볼썽사나운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것을 좀 번복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반복된 얘기인데 좀 명문화해서 분쟁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5선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또 선출이 됐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하반기 첨예한 여야의 이 대립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진표 의원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관찰해보면 굉장히 당파, 개파색은 옅은 합리적인 분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수원에서 아마 옛날에 영통일 겁니다. 맞습니다. 영통 지역에서 영통. 예. 오선하신 분이고 경제부총리 하시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위원장까지 하셨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분인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흔히 3부 요인 중에서도 넘버 2라 그럽니다. 그 차도 1200번이. 예.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하반기 국회의장은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전반기에 박병석 의장 시절에 이미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 의석에 힘을 부리느라고 굉장히 무리하게 많이 밀어붙이고 그 와중에서 성격 좋은 박병석 의장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그 측면도 있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기가 좀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제가 볼 때 김진표 의장께서 크게 뭐 어려움을 겪을 일은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라는 되는 순간 당적도 이탈하죠.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의 정신에 투철하게 운영한다면 이제 여당도 야당도 다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닐 것이다. 예, 당적을 내놓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가 아닌 상황에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게 국회의장인데 오늘 근데 김진표 의원이 제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민주당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더 이익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당적을 본인이 이탈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입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띠는 편향적인 그런 이제 국회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김진표 지금 이제 내정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사실상 뭐 통과 의뢰만 남았으니까 김진표 내정자 같은 경우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중 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당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 선출을 결국 이제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연계하니까 지금 당장 그러면은 29일 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할 것인지 그럼 또 기다리면은 입법부의 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의 공백이 좀 상당히 장기화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꼭 개헌을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제 뭐 제왕적 대통령 제도 결국 이제 헌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헌을 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좀 바꾸는데 지금 내정자가 좀 앞장을 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니 저는 아까 앵커께서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시는데 저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주류 내지는 강경한 세력들은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 편 맞아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번에도 보십시오. 166명, 166명이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김진표 의원이 89표 받았어요. 왜 이게 적은 표냐? 적어도 77표는 57표죠. 아니지, 70 몇 표 정도가, 80표 가까이가 다른 사람을 찍은 거예요. 우원식 의원이 사선인데 57표 받았어요. 우상호 의원이요. 우상호 의원. 예. 그러니까 89와 57 큰 표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김진표에 대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합리성이라는 게 우리 제3자들이 보기에는 합리성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뭐랄까 보수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따라서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당직을 부리는 날까지는 민주당이 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보면 검수완박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할 때 김진표 의원 어떻게 됐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 가장 많은 분이 법안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요. 그것도 거기서 야당 의원들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예상된 비난을 무릅쓰고도 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했던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해되는 발언이다. 처지를 짐작케 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자 민주당과 이재명 위원장 직접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이 시점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읍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위기감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이 더 탄력을 받고 민주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당초에 8석을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이 현재 4곳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체 분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민들 앞에 직접 읍소하고 26살의 비대위원장이 나선 것 아닌가. 그 메시지를 보면은 결국 이제 반성 그리고 쇄신이에요. 네. 반성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을 반성을 했어요. 우리 편에 대해서는 잘못을 감수하고 남의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이런 모습 정말 잘못됐습니다. 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고 쇄신과 관련해서 이제 젊은 층들을 좀 대거 발탁하겠다. 그리고 정치 개혁하겠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586 용태와 관련해서도 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대국민 읍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 최근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내부 총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맹폭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소신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방금 인터뷰에서 봤지만은 자신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26살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개혁을 어떻게 해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8일 정도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급한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나서더라도 주변에 옆에 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몇 사람이 같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로 당을 대표하는 걸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왜?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믿어주세요. 아니, 제가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라는 질문에 당장 부딪혀요. 그 당 안에서도 이른바 개혁의 딸들입니까? 뭐 개딸이라는 분들한테 진짜 당신 뭐 하는 거냐? 내부 총질할 거면 나가라고 공격당하고 있는 게 어제까지 뉴스였는데 그 뉴스를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저렇게 하면 본인은 굉장히 절박하고 호소가 진정성이 있겠지만 당을 대표하는 거냐 하는 대목에서는 좀 어색하다. 적어도 저 부분은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도부가 저 26살짜리 정치 신인 비대위원장한테
앞면에 내세우고 뒤라 숨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치 행태입니다. 예, 당 지도부의 전략이 전반적으로 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 8일 남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항상 나왔던 인물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뭐 대통령인 윤석열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퇴임 전까지 그래도 높은 지지율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앞세우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사진을 올리는 등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각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략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 마지막 주에 여론조사 보니까 45%의 역대 뭐 퇴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선거의 승패를 확실하게 좀 우세승으로 좌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요. 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니까 그 취임에 따른 효과가 있고 컨벤션 효과가, 그리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또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이제 전 민주당 소속이 됐죠. 뭐 성비 사건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이번에 선거의 최대 변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난 대선에 한 77%인데 통상 지방선거는 뭐 55에서 한 60% 정도 투표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최대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만 끌어들이면은 승산이 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 지방선거, 지방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장악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표들을 좀 동원하면은 마지막에 어려운 지역, 특히 이제 접전 지역에서도 승부를 좀 우세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문재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하게 도와달라라고 또 호소를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이 먹힌다고 보는 거죠, 윤석 대표도. 진짜 지금까지 민주당이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아니, 바이든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첫째는 대선 불복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0.7에 24만 표. 뭐 이런 부분을 말은 안 하지만 앙앙불락하는 게 보여서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민주당의 행태.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의 조기 등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아무리 정신을 뭐 13년 가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노무현은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았다. 예. 당당하게 했는데 이 양반은 온 국민이 아는 대로 이번에 리스크 위험 요소가 적은 데를 가서 하니까 노무현 정신 이야기 할 것도 없게 된 거예요. 조기 등판. 세 번째는 팬덤 정치에 얹혀버린 거예요. 항상 강성 지지자들, 박수치는 SNS상의 그 사람들을 박수받고 밀어붙이다가 전략적 침노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좋은데 예. 13년이라는 시차가 흐른 마당에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노무현만 이야기하는 것. 또 전직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걸로 뭘 해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김동연 후보 같은데, 김동연 후보 일찍이 이재명 후보의 사설에서 어떻게 보면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독자적인 김동연, 경제통, 자수, 성가, 고생, 진짜 경기도를 발전시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사설처럼 엮여버렸어요. 저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실패고 이 대목은 9일 동안 크게 아마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좀 다른 시각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 의원께서 이 대선 불복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건 사실 거짓 프레임이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즉각 승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니까 축하한다고 취임을 축하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선 불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
완전히 참패하니까 이게 뭐 부정선거로 참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전신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부정투표. 근데 이 거짓된 대선 불복 이미지를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에서 좀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삼는다면은 좀 너무나 졸렬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